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다시 7 메리 울스톤 크랩 셸리 장편소설 오숙은 옮김 3부 다시 2 나는 곧 치안 판사 앞으로 안내되었다. 판사는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를 지닌 자상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상당히 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잠시 후 나를 안내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증인들을 부르게 했다. 남자 대여섯 명이 앞으로 나섰다. 판사의 지목을 받은 남자의 증언은 이러했다. 어젯밤 그는 아들과 처남인 데니얼 뉴 전트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10시쯤에 북쪽에서 이상한 돌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 항구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달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시각이라 밤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그들은 항구에 들어오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항구에서 3km 정도 아래 있는 작은 만에 상륙했다. 그는 낚시 도구를 들고 앞서 걸었고 일행은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모래밭을 걸어가던 그는 무언가에 걸려 철퍼덕 넘어졌다. 일행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랜턴 빛으로 그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나 살펴보니 사람의 몸, 영락없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시체였다.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 해안에 올라왔나 보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옷이 젖지 않았고 심지어 몸도 채 식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즉시 근처에 사는 한 노파의 오두막으로 옮겨 그 남자를 소생시키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 사람은 잘생긴 청년이었고 26은 되어 보였다. 그는 목 졸려 죽은 것으로 보였는데 목에 생긴 검은 손가락 자국 외에는 아무런 폭력의 흔적이 없었다. 이 증언의 앞부분은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지만 손가락 자국 이야기가 나오자 내 동생의 죽음이 떠오르면서 몹시 불안해졌다. 온몸이 떨리더니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나는 의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예리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던 치안 판사는 내 태도에서 미심쩍은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어부의 아들은 아버지의 증언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다음에 불려 나온 데니얼 뉴 전트는 자기가 분명히 맹세하건대 어부가 넘어지기 직전에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탄 배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별빛에 본 바로는 그 배가 내가 막 내린 배와 똑같다는 것이었다. 그 해안 가까운 곳에 산다는 한 여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자기는 어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두막 출입문에 서 있었는데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1시간쯤 전 문제의 해안에서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여자는 어부들의 진술이 맞다면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시체를 가져왔다고 했다. 시체는 차갑지 않았으며 그들이 몸뚱이를 침대에 눕혀 문질렀고 데니얼은 약제사를 부르러 시내로 떠났지만 생명은 곧 꺼지고 말았다고 했다. 나머지 몇 사람이 나의 상륙과 관련해 신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밤새 강한 북풍이 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원래 떠난 지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내가 시체를 다른 장소에서 실어 온 것이 분명하며 그 해안에 관해 몰랐던 것으로 보아 내가 시체를 버린 장소와 그 도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는 채 항구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까지 했다. 커윈 판사는 이런 증언을 들은 뒤 시체가 매장을 기다리며 누운 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어 했다. 아마 살인수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심하게 동요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판사와 몇몇 사람들에게 이끌려 여관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사건 많았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체가 발견된 그 시간에 내가 머물던 섬에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엄연한 증거가 있었으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해서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관 쪽으로 안내되었다. 그걸 보았을 때 내 기분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공포로 입이 바짝 마르고 고뇌에 소스라치지 않고서는 그 끔찍한 순간을 회상할 수 없다. 내 앞에 미동도 않고 누운 앙리 클레르 발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판사와 증인들이 참석한 신문은 꿈처럼 지나갔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시체에 몸을 던져 울부짖었다. 내 흉악한 계획이 앙리 너마저 사랑하는 내 목숨마저 앗아갔더냐. 벌써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희생자들도 차례로 죽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클레르발 내 친구 나의 은인이 인간의 육체는 내가 감당해야 할 고뇌를 더는 지탱하지 못했다. 나는 심한 발작을 일으켜 방에서 실려 나왔다. 발작에 이어 신혈이 따랐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 2달 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나중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나의 광란은 무시무시했다고 한다. 나는 스스로를 윌리엄과 저스틴 클레르발의 살해자라고 칭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악마를 파멸시키게 도와달라며 시중드는 사람을 붙잡고 애원했다. 또 어떤 때는 괴물의 소나기가 벌써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져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질러댔다. 다행히 나는 내 모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커민 판사만 내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내 몸짓과 비통한 울부짖음은 다른 목격자들을 겁주기에 충분했다. 내가 왜 죽지 못했을까? 어떤 인간보다 비참했으면서 왜 망각과 휴식으로 빠져들지 않았던 것일까? 죽음은 피어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을 낚아챈다. 꽃다운 신랑 신부가 한때 건강과 희망을 활짝 피웠다가도 다음 순간 벌레의 먹이가 되어 무덤에서 썩어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바퀴가 돌아가듯 계속해서 새롭게 나를 고문하는 그 많은 충격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2달 후 꿈에서 깨어나 보니 감옥이었다. 나는 형편없는 침대에 누운 채 간수들과 감옥 일꾼들, 빗장, 지하 감옥의 온갖 처참한 기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일어나서 정신을 차린 때가 아침이었다고 기억한다. 당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아주 큰 불행이 갑자기 날 덮쳤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그러나 창살이 박힌 창문과 내가 있는 더러운 방을 보는 순간 섬광처럼 모든 기억이 스쳐갔고 나는 괴로워서 신음을 했다. 내 신음소리에 옆 의자에 앉아서 졸던 노파가 깨어났다. 나를 돌봐주라고 고용된 그녀는 감옥 일꾼의 아내였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흔히 그 계층을 특징 짓는 나쁜 것들이 모두 나타나 있었다. 거칠고 깊게 파인 얼굴의 주름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비참한 장면을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것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나에게 영어로 말했는데 문득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들은 목소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우? 나는 힘없이 영어로 대답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정말로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 살아서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유감이군요. 혹시라도 그 말이 당신이 죽인 그 신사 양반 얘기를 하는 거라면 내 보기에도 차라리 댁이 죽는 게 낫소. 앞으로도 험난한 꼴을 당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난 당신을 돌보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라오. 내 건전한 양심에 따라 맡은 일을 하지. 누구나 다 나처럼만 한다면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방금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냉담한 말을 짓거릴 수 있다니. 나는 그 여자가 혐오스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몸이 나른해서
지나간 모든 일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그게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러웠는데 머릿속에서 뚜렷이 현실감 있게 떠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떠다니는 영상들이 좀 더 분명해지면 열이 올라갔다. 주변의 캄캄한 어둠이 날 짓눌렀다. 주변에는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었다. 나를 격려하는 손길도 없었다. 의사가 와서 약을 처방하면 노파는 약을 준비해 주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무심하다 싶은 표정이었지만 다시 살펴보면 잔인함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사실 나로 인해 돈을 받게 될 사람은 교수형 집행인 밖에 없을 텐데 어느 누가 한 살인자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기나 하겠는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커윈 판사가 굉장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 가장 좋은 방, 사실 가장 좋은 방도 형편없었다. 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사와 간병인을 구해준 사람도 그였다. 사실 그는 좀처럼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열의는 뜨거웠지만 끔찍하게 헛소리를 해대는 살인자 앞에 나타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따금씩 찾아왔을 뿐이었고 방문 시간은 짧고 다음 방문까지의 간격은 길기만 했다. 서서히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나는 개슴츠레하게 눈을 반쯤 뜬 채 죽은 사람 같은 낯빛 안색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울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터라 불행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한 번은 내가 비록 불쌍한 저스틴보다 덜 결백하지만 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감방 문이 열리면서 커윈 판사가 들어왔다. 그는 동정과 연민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내 옆에 앉더니 프랑스어로 이렇게 물었다. 젊은이한테는 이곳이 몹시 힘들 걸세. 자네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도록 내가 해줄 일이 뭐 없겠나? 말씀은 고맙지만 모든 게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뒤져도 저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자네처럼 참으로 묘한 불행에 허덕이는 사람한테는 낯선 사람의 동정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아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답답한 곳을 떠나게 될 거야. 자네 혐의를 벗겨줄 확실한 증거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건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건들을 잇따라 겪으면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시달리고 고통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저의 불행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처럼 불행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걸세. 자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어떤 우연에 따라 이 해안으로 왔고 덕분에 우리는 손님을 화끈하게 접대하기로 유명해졌지. 내리자마자 붙잡혀서 살인 혐의를 썼으니 자네 눈앞에 보인 첫 번째 광경이 친구의 시체였지만 실제로는 자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악귀가 저지른 듯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되어 옮겨진 것이었네. 커윈 판사의 말을 듣는 동안 지난 일이 떠올라 심기가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나에 관해 꽤 많이 아는 것 같아 상당히 놀라웠다. 그런 놀라움이 내 표정에 나타난 모양인지 커윈 판사가 서둘러 덧붙였다. 자네가 몸져 눕자마자 몸에 지닌 모든 서류가 나한테 제출되었지. 자네의 불행한 처지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식구들한테 보내도록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것들을 조사했네. 편지가 몇 통 있었는데 그중 한 편지의 첫머리를 보고 자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라는 걸 알았지. 나는 당장 제네바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붙인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네. 그런데 자네 몸 상태가 좋지 않군. 지금도 떨지 않나. 어떤 마음의 동요도 견디지 못할 것 같군. 솔직히 이런 불안감이 어떤 사건보다 1000배, 1000배 더 끔찍합니다. 뜸 들이지 말고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또 누가 죽었나요? 내가 애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자네 가족은 무사하네. 커윈 판사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친구가 당신을 만나러 와 있네. 도대체 어떤 생각의 사슬로 인해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 살인마가 나의 불행을 비웃고 클레르발의 죽음으로 나를 새롭게 자극해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따르게 하려고 찾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눈을 가리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그를 데려가세요.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커윈 판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내가 절규하는 이유를 죄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엄격하게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아버지가 오셨다면 그런 심한 적대감 대신에 뜨거운 환영을 보여줘야 마땅하지 않겠나? 아버지라고요? 내 얼굴은 물론 몸의 근육 전체가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이완되었다. 정말 아버지가 오셨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왜 빨리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변화에 판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아까의 비명을 순간적으로 재발한 선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곧 예전의 온화한 태도로 돌아갔다. 그는 일어서서 간병인과 함께 방을 나갔고 곧이어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 순간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정말로 무사하시군요. 아버지, 엘리자베스도 에른스트도? 아버지는 식구들의 안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나를 진정시켰고 내가 관심을 보이는 화제만 이야기하면서 내 기분을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감옥이 유쾌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이런 끔찍한 곳에서 지내다니. 아버지는 창살을 친 창문과 참담한 방을 둘러보면서 신음했다.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건만 운명이 너를 쫓아 다니는 것 같구나. 그리고 가엾은 클레르발은 살해당한 불행한 친구의 이름은 쇠약해진 내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다. 나는 뚝뚝 눈물을 떨구었다. 아, 그래요, 아버지. 나한테는 너무도 무섭고 가혹한 운명이 드리워져 있어요. 난 그 운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앙리의 관 앞에서 죽어야 했어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얘기를 나눌 만큼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 몸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써서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커윈 판사가 들어와 내가 탈진할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의 등장은 마치 수호 천사를 만난 것과 같았고 나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내 몸에서 병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울증과 깊은 슬픔이 찾아왔다. 살해당한 클레르 발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불안감에 휩쓸려 내 위험한 병이 재발할까봐 주변 사람들을 애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 어째서 그들은 비참하게 버림받은 생명을 붙들고자 한 것일까? 분명 나더러 운명을 감수하라는 뜻이었다. 이제 곧 그 운명의 종점이 다가온다. 머자나 죽음이 맥박을 잠재우고 나를 가루로 짓뭉갠 엄청난 고통의 무게에서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의의 대가로 휴식에 빠져들겠지. 그러나 그때는 늘 죽음을 소망했음에도 죽음은 아직 멀리 있었다. 나는 몇 시간씩 말을 잇고 앉아서 꼼짝하지 않은 채 어떤 굉장한 대격변이 일어나
그 폐허 속에 나와 나의 파기자를 묻어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순회 재판 시기가 다가왔다. 감옥에 들어온 지 벌써 석 달째. 나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고 재발의 위험이 있었지만 재판이 열리는 도시까지 160km나 되는 여행을 해야 했다. 커윈 판사는 증인을 구하고 내 변호인을 정하는 등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군중 앞에 죄인으로 나서는 수모는 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생사를 결정할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배심에서는 클레르발의 시체가 발견되던 시각에 내가 오크니 섬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소장을 기각했다. 나는 혐의를 벗은 지 2주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내가 억울한 살인 혐의를 벗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것과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다. 나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나에게는 지하 감옥의 장벽이든 궁전이든 똑같이 싫기만 했다. 삶의 잔해는 영원히 독이 퍼져버렸고 햇빛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비추었지만 나는 내 주위에 어떤 빛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무시무시한 어둠 말고는 나를 응시하는 번쩍이는 두 눈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때로 그 눈은 악리의 눈으로 나타났다. 죽어서 생기를 잃은 짙은 눈동자는 검고 긴 속눈썹이 달린 눈꺼풀로 거의 감겨 있었다. 때로 그 눈은 내가 잉골슈타트의 내 방에서 처음 본 것 같은 물기 어리고 흐릿한 그 괴물의 눈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애정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애썼다. 이제 곧 돌아가게 될 제네바 얘기를 하거나 엘리자베스와 에른스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내 깊은 신음만 끌어낼 뿐이었다. 사실 이따금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내 사촌을 생각하기도 했고 굶주린 듯한 향수에 젖어 어린 시절 그렇게 좋아하던 론 강의 빠른 물살과 파란 호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전반적인 상태는 감옥이든 자연의 숭고한 품 안이든 다른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 사이사이에 간간히 절망과 고뇌의 발작이 일어났다. 발작이 찾아올 때면 나는 종종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려고 시도했고 따라서 끔찍한 자해 행위를 막으려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나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 한 가지 의무가 남았고 그 생각이 결국 나의 이기적인 절망을 물리쳤다.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제네바로 돌아가야 했다.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파수를 보고 그 살인마를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그의 은신처로 쳐들어가든 아니면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든 괴물 같은 모습과 함께 더욱 추악하고 가당치도 않은 영혼을 지닌 그 존재를 조금의 실수도 없이 끝장내야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힘든 여행의 피로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출발 날짜를 미루려 했다. 사실 나는 완전한 만신창이 인간의 그림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전혀 기력이 없었다. 그저 뼈만 남아있었고 그렇게 허망한 내 육신에 밤낮으로 신열이 덮쳐왔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초조하게 안달하며 아일랜드를 떠나자고 고집하자 아버지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프랑스의 아브르드 그라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 아일랜드 해안으로 불어오는 순풍을 받으며 항해했다. 한밤 중이었다. 나는 갑판에 누워 별들을 보면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일랜드를 내 시야에서 가려주는 어둠이 고마웠고 곧 제네바를 보게 된다는 기쁨에 가슴이 설렜다. 그러나 지난 일들이 무서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내가 탄 배와
지긋지긋한 아일랜드의 해안에서 나를 멀리 보내주는 바람. 나를 둘러싼 바다는 이제 어떤 환영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 친구이자 절친한 동료였던 클레르발이 나와 내가 만든 괴물에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환기시켜 주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다. 제네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누리던 조용한 행복, 어머니의 죽음, 잉골슈타트로 출발, 소름 끼치는 원수를 만들도록 나를 재촉한 광기 어린 열정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그가 처음 살아나던 날 밤이 떠올랐다. 나는 이런 생각에 흐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온갖 감정이 나를 짓누르면서 결국 나는 통곡을 했다. 신혈에서 회복된 후 나는 매일 밤 아편제를 조금씩 복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약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온갖 불행을 회상하며 생긴 중압감 때문에 그날 나는 평소 먹는 양의 2배나 되는 약을 삼키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잠은 불행한 생각에서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꿈은 수많은 영상들을 보이며 나를 겁주었다. 새벽녘에는 일종의 악몽으로 허덕였다. 내 목을 누르는 악마의 소나기가 느껴졌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신음소리와 외침소리가 귀에 울렸다. 아버지가 나를 계속 지켜보다가 가위 눌린 나를 깨운 것이었다. 파도소리가 들려왔고 흐린 하늘이 보였다. 그 악마는 여기 없었다. 안도감이 찾아들었다. 현재와 거역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미래 사이에 자리 잡은 일시적인 휴지의 느낌은 인간 정신의 특이한 구조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망각을 안겨주었다. 항해가 끝났다. 우리는 육지에 올라 파리로 향했다. 내 몸에 무리한 여행을 강행해온 나는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걸 곧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을 쏟았지만 내 고통의 원인을 몰랐으므로 엉뚱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여 활기를 되찾기 바랐지만 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혐오스러웠다. 아니, 사람들을 혐오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나의 동료였고 같은 종족이었으며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일지언정 천사의 성품과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과 교류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피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즐거워하는 적을 풀어놓지 않았던가. 신을 모독한 내 행위와 나 때문에 벌어진 죄악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세계 곳곳에서 날 잡으려고 몰려올까. 아버지는 결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 고집에 굴복했고 내 절망감을 떨쳐버릴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때로는 내가 살인 혐의를 뒤집어 썼던 사실에 큰 수모를 느낀다고 생각했는지 자존심은 헛된 거짓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참다 못한 내가 소리쳤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잘 모르세요. 나처럼 비열한 사람이 자존심을 느낀다면 인간의 감정과 열정은 완전히 타락할 겁니다. 불쌍하고 가녀린 저스틴은 제가 결백한 것처럼 결백했지만 똑같이 살인 혐의를 썼고 그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그녀를 죽인 겁니다. 윌리엄, 저스틴, 앙리도 모두가 저 때문에 죽었다고요. 아버지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내가 그렇게 자책할 때면 아버지는 해명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고 어떤 때는 그것을 환각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은 내가 병에 시달리는 동안 상상 속에 저절로 떠오른 것이지만 정신이 들면 그런 기억을 묻어두곤 했다. 내가 만들어낸 괴물에 관해서는 설명을 피하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말을 하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이 틀림없었으므로 그 사실에 관해서 영원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게다가 듣는 사람을 경악시키고 감당 못할 공포를 심어줄 비밀을 털어놓을 자신도 없었다. 결국 나는 공감을 구하려는 초조한 갈증을 억누르고 그 엄청난 비밀을 세상에 고백할 날이 올 때까지 침묵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한 그런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그것들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실이 비밀스러운 비애의 짐을 얼마간 덜어주었다. 내 잘못이라고 주장할 때면 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빅터, 대체 뭐에 홀린 것이냐? 제발 부탁하는데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말아라. 나는 힘껏 소리쳤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나를 지켜보던 저 태양과 하늘이 내 진실을 말해줄 증인입니다. 내가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들은 내 음모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얼마든지 내 피를 흘리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는 못합니다. 모든 인류를 희생시킬 순 없단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끝나자 아버지는 내가 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화제를 바꾸어 내 생각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건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를 간절히 기원했고, 따라서 다시는 그 사건을 입에 올리거나 불행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게 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좀 더 진정되었다. 내 가슴 속엔 고통이 둥지를 틀었지만 나는 내 범죄에 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나로선 그것을 의식하는 것으로도 좋겠다. 가끔씩 고뇌의 긴급한 목소리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극단적인 자학을 통해 그 목소리를 억눌렀고 나의 태도도 얼음 바다를 다녀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안정되고 차분해졌다. 우리가 파리를 출발해 스위스로 향하기 며칠 전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파리에서 삼촌이 보내신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 이제 내가 있는 곳도 까마득히 멀지는 않으니 어쩌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너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구나. 가엾은 내 사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 얼굴은 제네바를 떠날 때보다 훨씬 안 좋아졌겠지. 불행하게 지나간 이번 겨울은 가슴 졸이며 힘들게 보냈어. 하지만 내 얼굴에서 평화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 마음에서 편안함과 고요함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님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나는 1년 전에 너를 불행하게 만든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는 두려운 예감이 든다. 어쩌면 시간이 흐른 만큼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고 많은 불행이 너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시점에 너를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삼촌이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기 전에 몇 가지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해명이라니 어쩌면 이 말에 놀랄지도 모르겠네. 엘리자베스가 해명해야 할 일이 뭐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이미 들은 셈이고 내 의심도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나의 해명을 들으면 안심이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서 더는 이야기를 미룰 수가 없었어. 사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종종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글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지. 빅터, 너도 잘 알 거야. 옛날부터 내 부모님이 너와 나의 결혼을 꿈꾸시던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 우린 실제로 어린 시절 잘 맞는 소꿉 친구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였다고 믿어. 하지만 남매라면 서로에게 애정을 품는다 해도
좀 더 친밀한 결합을 바라는 욕심은 생기지 않지. 어쩌면 우리 사이도 그런 것이 아닌지? 사랑하는 빅터, 대답해줘. 답장해 주기 바라. 우리 서로의 행복을 걸고 단순하고 진실되게 말해줘.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너는 많은 곳을 여행했지. 잉골슈타트에서는 몇 년을 살았고 말이야. 사실 작년 가을 내 모습은 너무나 불행해 보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해 고독 속으로 도망치곤 했어. 그래서 솔직히 나는 내가 우리 관계를 불만으로 여기면서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도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 정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고백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내가 늘 곁에 있어 주기를 꿈꾸고 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너 또한 행복해지기를 비는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너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 결혼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말이야. 어쩌면 너는 잔인한 불행에 억눌려서 도의 때문에 유일하게 내 자신을 회복시켜줄 사랑과 행복의 모든 희망마저 깨뜨려 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나. 나는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이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의 소망에 장애가 되어 너의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 빅터, 내 사촌이자 소꿉친구인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비참해지지는 않는다는 걸 믿어줘. 부디 행복해. 빅터, 내가 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준다면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사실에 만족하게 될 거야. 이 편지 때문에 괜히 부담 갖지 마. 내가 힘들다면 내일이나 모레, 아니 여기 도착할 때까지 답장하지 않아도 돼. 너의 몸 상태에 관해서는 삼촌이 편지를 써주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이 편지 때문이든 또는 그 밖에 내 노력 때문이든 너의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다른 행복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1700 모모년 5월 18일 제네바에서 엘리자베스 라벤차. 이 편지를 보자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 악마의 위협이 되살아났다. 내 결혼 첫날 밤에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은 선고였다. 첫날 밤에 악마는 나를 파멸시키려고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약간의 행복에서 나를 떼어 놓으려고 모든 흉계를 꾸밀 것이다. 그는 그날 밤에 나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좋아, 어디 그렇게 해봐라. 그렇다면 틀림없이 죽을 힘을 다하는 싸움이 벌어지겠지. 그 싸움에서 그가 이기면 나는 평화를 찾을 테고 나를 뒤흔들던 그의 능력도 결국에는 끝이 나겠지. 그가 패한다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맙소사, 무슨 자유? 그것은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학살당하고 오두막이 불타고 밭이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집도 없는 빈 털터리로 외롭게 떠도는 신세가 된 농부가 누리게 된 자유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이 나의 자유였다. 다만 나는 엘리자베스에게서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다. 아,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닐 끔찍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보상해줄 보물이 남는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느새 촉촉해진 감정이 사랑과 기쁨의 낙원에 대한 꿈을 속삭였다. 그러나 금단의 사과는 벌써 먹어버렸고 천사의 팔은 나를 모든 희망에서 떠밀고 있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괴물이 자신의 협박을 실천에 옮긴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결혼이 내 운명을 재촉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의 파멸은 몇 달 안에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악마가 자신의 협박 때문에 내가 결혼을 미룬다고 의심하면 보나마나 더 끔찍하게 복수할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내 결혼 첫날 밤에 찾아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협박이 곧 그동안은 조용히 있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협박을 공표한 후 곧 클레르바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촌과 바로 결혼하는 것이 그녀나 아버지의 행복에 도움이 될 터였다. 어차피 적은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고 내 목숨은 1시간을 넘기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심정으로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답장을 썼다. 차분하고 애정이 가득한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여인에게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지상에는 우리를 위한 행복이 거의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리게 될 그 행복은 모두 너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야.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은 떨쳐버려. 오직 너에게만 내 인생을 그리고 만족을 위한 노력을 바치겠다. 엘리자베스, 나한테는 한 가지 비밀이, 아주 무서운 비밀이 있어. 내가 그걸 털어놓는다면 내 몸은 공포로 오싹해질 거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불행을 놀라워하기는커녕 그걸 견디고 살아온 것이 신기하기만 하겠지. 그 참담하고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가 결혼한 다음 날 해줄 생각이다.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서로를 믿어야 가능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얘기를 꺼내지도 말고 떠보지도 말아 주었으면 해. 이것은 나의 간곡한 부탁이야. 내가 들어줄 거라고 믿는다.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나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 착한 여자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지만 내 수척해진 몸과 열로 달아오른 뺨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 역시 달라져 있었다. 몸은 야위었고 예전에 나를 매혹하던 비할 데 없는 생기발랄함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상냥한 태도와 동정 어린 부드러운 표정 때문에 그녀는 나처럼 고달프고 불행한 남자에게 좀 더 어울리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 겨우 누리게 된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기억은 광기를 불러왔고 지난 일을 생각할 때면 진짜 정신창란이 나를 덮쳤다. 때로는 격하게 날뛰며 분노로 이글거리다가도 때로는 낙심하여 풀이 죽곤 했다. 누구에게 말을 걸거나 얼굴을 쳐다보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나를 덮친 수많은 불행에 어쩔 줄을 몰랐다. 오직 엘리자베스만이 이런 발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격정에 휘말린 나를 달래주었고 마비 상태에 빠진 나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울어주었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면 그녀는 나를 타이르며 체념시키려고 애썼다. 아, 불행한 사람은 운명에 체념하면 그만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한테 평화는 없는 법이다. 슬픔에 탐닉하다 보면 이따금씩 달콤한 사치를 누릴 때도 있지만 양심의 가책은 그마저도 독살시킨다. 내가 도착하고 얼마 후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다. 나는 침묵했다. 그렇다면 달리 생각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우리 결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날짜를 잡도록 하지요. 그날이 오면 엘리자베스의 행복을 위해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빅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비록 무거운 불행이 우리를 덮쳤지만 남은 것들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쏟도록 하자꾸나. 우리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사랑과 공통의 불행이라는 끈으로 더욱 가까이 묶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절망이 누그러질 때쯤이면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태어나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 해줄 게다. 아버지는 그렇게 타일렀다. 그러나 나는 괴물의 협박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 악마가 지금까지 유혈극에서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만큼 나는 그를 대적할 수 없는 상대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가 내 결혼 첫날 밤에 찾아오겠다.
고 선언한 이상 그 운명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했다. 엘리자베스를 지킬 수만 있다면 죽는다 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만족스럽다 못해 활기찬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만 좋다면 열흘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아버지 말씀에 동의했다. 내 상상대로라면 그렇게 내 운명은 종지부를 찍을 터였다. 하늘도 너무하시지. 내가 그 더러운 녀석의 추악한 속셈이 뭔지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불행한 결혼에 동의하는 대신 차라리 내 고향 땅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의지할 데 없는 방랑자로 세상을 떠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괴물은 마력을 지니기라도 한 듯 나로서는 진짜 의도를 전혀 짐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훨씬 더 소중한 희생자의 죽음을 재촉한 것이다. 우리의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서였는지 어떤 예감 때문이었는지 자꾸 심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기분을 감춘 채 유쾌한 표정을 지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지만 항상 예리한 눈을 가진 엘리자베스까지 속이기는 힘들었다. 그녀는 차분한 기대로 우리의 결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확실하고 손에 닿을 것 같은 행복이 곧 허망하게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영원히 사무칠 후에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의 불행으로 인한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하객들이 도착했다. 모두가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나를 좀먹던 불안감을 단단히 단속했고 비록 결혼식 절차가 내 비극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짐짓 진지한 척 아버지의 계획대로 따랐다. 그동안 아버지의 노력으로 엘리자베스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돌려받은 유산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코모 호반의 작은 땅이 그녀 것이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라벤차 저택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나는 그 악마가 노골적으로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서 몸을 보호하려고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 권총과 단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의 흉계를 막을 수 있도록 주위를 살폈고 이런 방법으로 상당한 안정을 얻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협박은 내가 괜히 불안해하며 신경 쓸 가치가 없는 헛소리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반면 내가 결혼해서 바라는 행복은 엄숙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좀 더 뚜렷한 모습을 띄어갔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그 행복을 깨뜨리지 못할 거라는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해 보였다. 나의 평온한 태도가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소원을 이루고 운명을 마치기로 되어 있는 그날, 그녀는 왠지 기분이 가라앉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다음날 고백하마고 약속한 무시무시한 비밀을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한편 아버지는 기쁨에 들떠서 법석되는 결혼식 준비 과정 속에서 우울한 조카를 보고도 그저 신부의 감상이겠거니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아버지의 집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엘리자베스와 나는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 에비앙에서 그날 밤을 묵은 후 이튿날 다시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우리 부부의 승선에 모두가 미소로 축복해 주었다. 이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행복이란 감정을 마지막으로 누린 순간이었다. 우리 배는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태양은 뜨거웠으나 우리는 차양 같은 것으로 햇살을 가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때로는 호숫가 한쪽으로 가서 몽살레브와 몽탈레그르의 포근한 둔덕과 멀리서 세상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몽블랑과
그에 지지 않으려고 헛되이 목을 빼고 있는 눈 덮인 산들을 보았다. 때로 우리는 반대쪽 유역으로 배로 몰아 우뚝 솟은 쥐라산이 야망을 품고 고향 땅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어두운 비탈로 겁을 주고 산을 정복하길 바라는 침략자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난공불락의 방벽을 둘러치고 선 모습을 구경했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았다. 슬픈 얼굴이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무엇으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견뎌야 하는지 안다면 너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절망을 잊고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겠지. 기분 풀어, 빅터. 너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비록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는 않더라도 마음만은 만족스러우니까 걱정하지 마. 뭔가가 나한테 우리 앞에 열린 미래를 너무 믿어선 안 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사악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래. 우리 배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좀 봐. 그리고 저 구름은 형체 없이 흐릿하다가도 몽블랑의 지붕 위로 올라가 이 아름다운 장관을 더 볼만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봐.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잖아. 정말 성스러운 날이야. 모든 자연이 너무도 행복하고 평화스러워 보여.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우울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상념에서 스스로는 물론 나의 생각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기분은 기복이 심했다. 잠시 그 눈이 기쁨으로 빛나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다른 생각이나 망상에 잠기곤 했다. 태양이 하늘 가장자리로 내려앉았다. 우리는 드랑스 강을 지났고 그 강이 높은 협곡 사이를 통과해 낮은 산의 골짜기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이쪽에서는 알프스가 호수에 더욱 가까웠다. 우리는 산맥들이 원형 극장을 이룬 동쪽 경계로 다가갔다. 에비앙산의 뾰족한 봉우리가 주변을 둘러싼 숲을 비추었고 겹겹이 쌓인 산맥 위로 봉우리가 걸려 있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배를 밀어주던 바람이 해질녘이 되자 산들 바람으로 잦아들었다. 부드러운 바람은 잔 물결을 일으켰고 우리가 호숫가로 다가가는 동안 나무들의 경쾌한 몸놀림을 불러내면서 호숫가에서 꽃과 건초의 상큼한 향기를 실어왔다. 물에 오를 때쯤 태양이 지평선으로 가라앉았다. 호숫가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제 곧 나에게 감겨들어 영원히 따라붙을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상륙했을 때는 8시였다. 우리는 잠시 호숫가를 거닐면서 곧 사라질 노을빛을 즐기다 여관에 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희미해진 그러나 검은 윤곽을 여전히 뽐내는 물과 숲, 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했다. 남쪽에서 잠잠해진 바람이 이번에는 서쪽에서 거세게 불어왔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던 달은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 구름은 독수리의 비행보다 빠르게 달을 스치며 달빛을 컴컴하게 가렸고 분주한 하늘의 모습을 비추던 호수는 마침 일기 시작한 쉴 새 없는 파도 때문에 더욱 부산했다. 갑자기 비와 함께 심한 폭풍이 불어닥쳤다. 낮 동안 평온하던 내 마음에는 밤이 깔리면서 사물의 형체가 흐릿해지자마자 수많은 불안이 엄습했다. 나는 초조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품에 숨긴 권총을 오른손으로 꼭 잡았다.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화들짝 놀랐지만 개 죽음을 당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죽든 적이 죽든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연거푸 다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겁을 먹은 듯 아무 말 없이 나의 동요를 지켜보더니 내 눈빛에 비친 무언가를 알아챘는지 공포로 몸을 떨면서 물었다. 빅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야, 걱정 마. 진정해. 오늘 밤은
그리고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밤은 왠지 무서워. 정말 무서워. 이런 상태로 1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곧 닥칠 싸움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낼 때까지는 그녀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가 자리를 떴다. 나는 계속해서 그 집의 진입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물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뒤졌다. 그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어쩌면 무슨 다행스러운 우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협박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 무렵 느닷없이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자베스가 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두 팔이 축 늘어지고 근육의 움직임은 자꾸만 느려졌다. 혈관 속에서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손끝 발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비명소리가 다시 들렸고 나는 그 방으로 달려갔다. 무심한 하늘이여, 왜 나는 그때 죽어버리지 못했을까? 왜 여기 앉아서 가장 아름다웠던 희망과 가장 순수했던 존재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가? 그녀가 거기 있었다. 숨을 거둔 채 미동도 없이 침대 위에 내던져져 목이 축 늘어졌고 창백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머리카락이 반쯤 가리고 있었다. 어디로 눈을 돌리든 똑같은 모습만 보였다. 살인자에 의해 신부의 관대 위에 내팽개쳐진 그녀의 핏기 없는 팔과 늘어진 몸이 그 광경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아, 목숨이란 가장 떨쳐버리고 싶은 순간에 가장 집요하게 들러붙는 법이다. 한순간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숨 막히는 공포를 말해주었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공포는 비웃음으로 날 짓누르는 감정의 그림자로 느껴졌다. 나는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엘리자베스, 내 사랑, 내 아내, 방금 전만 해도 살아있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녀의 주검이 있는 방으로 갔다. 그녀의 자세는 아까 처음 본 것과 달랐다. 바로 누워 머리가 팔 위로 올라가 있었고 손수건 한 장이 얼굴과 목을 덮었는데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나는 달려가서 내 몸이 부서져라 그녀를 껴안았지만 미동도 없이 차가운 몸뚱이는 내가 아는 것이 더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엘리자베스가 아님을 말해 주었다. 악마의 소나기가 남긴 살인의 흔적이 그녀의 목에 새겨져 있었고 입술에서는 숨결이 멈춘 지 오래였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그녀를 부둥켜 안고 있을 때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까는 그 방 창문이 컴컴했는데 방을 비추는 창백한 달빛을 보면서 어떤 오싹함이 느껴졌다. 미늘 덧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열린 창으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혐오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그 괴물이 씩 웃었다. 그는 조롱하듯 추잡한 손가락으로 내 아내의 시체를 가리켰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며 가슴에서 총을 꺼내 발사했다. 그러나 그는 피하면서 훌쩍 뛰어내렸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권총 소리에 사람들이 방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가 사라진 곳을 가리켰고 우리는 배를 타고 추적에 나섰다. 그물을 들여봤지만 허사였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왔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헛것을 보았다고 믿었다. 상륙한 후에는 근처를 뒤져보려고 3355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숲이나 포도밭으로 갔다. 나는 그들을 따라갈 생각으로 집에서 약간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머리가 어지럽고 걸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고열로 피부가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의식을 못한 채 침대로 옮겨졌다. 내 눈은 잃어버린 뭔가를 찾는 듯 방안을 이리저리 훑었다. 얼마 후 나는 몸을 일으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기어갔다. 여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나는 거기 매달려 그들과 함께 슬피 눈물을 흘렸다. 내내 머릿속에는 뚜렷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불행과 그 원인을 혼란스럽게 보여줄 뿐이었다. 나는 경이와 공포의 구름 속에서 어쩔 줄 몰랐다. 윌리엄의 죽음, 저스틴의 처형, 클레르발에 이어 마침내 내 아내의 죽음까지 남은 식구들이 그 사악한 악마의 손에서 무사한지조차도 몰랐다. 어쩌면 아버지는 지금 그 소나기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에른스트는 그의 발 아래 쓰러져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에 몸서리를 치며 정신을 차렸다. 가능한 한 빨리 제네바로 돌아가야 했다. 말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호수를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밖에는 바람이 사납게 불고 비가 거세게 퍼부었다. 그러나 곧 동이 틀 시간이라 내일 밤이 되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배를 저을 사람들을 구하고 나도 함께 노를 잡았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 고통이 덜어진다는 것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를 덮친 엄청난 비애와 감당하기 벅찬 불안감 때문에 지금은 육체를 움직일 힘마저 없었다. 나는 노를 팽개치고 턱을 괜 채 우울한 생각들이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고개를 들면 행복했던 시간에 친숙한 풍경이 불과 하루 전에 그녀와 함께 감상했던 풍경들이 펼쳐졌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그림자로 기억에만 남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비가 잠시 그친 터라 물속에서 몇 시간 전과 똑같이 논이는 물고기들이 들여다 보였다. 엘리자베스가 보던 물고기들이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커다란 변화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태양은 빛나고 구름은 여전히 드리우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것도 어제와 같지 않았다. 한 악마가 나에게서 행복한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 지금까지 어떤 존재도 나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렇게 무서운 사건은 다시 없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최후의 참극에 이어진 사건들까지 자세히 말해야 할까? 지금까지 내 이야기는 끔찍한 것이었다. 나는 공포의 극치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말할 내용은 당신이 듣기에 지루할 수도 있다. 내 친구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쓰러져 갔고 나는 쓸쓸하게 남았다는 것만 알아두자. 이제 기력이 다 빠져버렸으니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뒷부분은 간단하게 말해야겠다. 나는 제네바에 도착했다. 아버지와 에른스트는 아직 살아 있었으나 내가 전한 소식의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이셨다. 그를 즐겁게 해주던 사람을 잃은 까닭에 그의 눈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당신에게 엘리자베스는 딸 이상이었으며 인간이 느끼는 모든 애정을 쏟아 부은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식구들이 몇 안 되는 만큼 남은 사람에게 더욱 열심히 매달렸다. 저주받을 그 망할 악마가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머리에 불행을 덧씌워 비참함 속에서 당신을 소모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겹겹이 에워싼 참극 속에서 더 버티지 못했다. 존재의 원기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며칠 만에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나는 모른다. 나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오직 나를 짓누르던 굴레와 어둠만 느꼈을 뿐이다. 가끔씩 꽃이 만발한 초원과 아늑한 골짜기를 어릴 적 친구들과 거니는
꿈을 꾸곤 했다. 그러다 깨어나 보면 지하 감옥이었다. 우울증이 뒤따랐지만 서서히 그동안 겪은 불행과 내가 처한 상황을 뚜렷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그런 뒤에야 감옥에서 풀려났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주 여러 달 동안 어떤 독방에 갇혀 지낸 것 같다. 어차피 자유란 내게 쓸모없는 선물이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면서 동시에 복수의 눈을 떴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이 나를 짓누를수록 나는 그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들어낸 괴물, 내가 세상에 내보낸 그 비열한 악마가 나를 파괴했다. 그를 생각할 때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혔고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 저주받은 머리에 멋지게 복수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다고 증오심으로 오랫동안 헛된 기도에 매달린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잡을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을 위해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나는 제네바의 치안 판사를 찾아가서 고소할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을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으니 살인자를 체포하도록 그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치안 판사는 친절하고 주의 깊게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 악당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노고도 마다 않겠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워낙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사님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거짓말 같아도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너무 크지만 저로선 거짓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강렬하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이미 파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이런 목표가 뚜렷해지자 한동안 고통을 가라앉히고 삶과 화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욕설이나 감탄사는 한마디도 없이 정확한 날짜를 밝혀가며 단호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치안 판사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며 주의를 기울였다. 때로 그는 몸소리를 쳤고 놀라운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범인으로 고발하려는 자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판사님은 모든 힘을 동원해 그를 체포해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판사로서의 의무겠죠. 그리고 또한 판사님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역할 집행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믿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말은 내 말을 듣던 판사의 얼굴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내 이야기를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들을 때처럼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행동을 요구받자 불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자를 추적하는데 기꺼이 모든 협조를 제공하겠소만 당신이 말한 존재가 지닌 능력이 나의 권한 행사를 우습게 만들 것 같소. 빙하를 가볍게 건너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음습한 동굴에 사는 짐승을 누가 뒤쫓는단 말이오. 게다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지도 몇 달이 지났고 또 그가 어디를 떠돌아 다녔는지 지금 어디 묵는지 짐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는 분명 제가 사는 근처에서 어슬렁 거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알프스에 몸을 숨기고 있다면 영양을 사냥하듯 쫓아서 짐승 잡듯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판사님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실 뿐더러 제 원수를 잡아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군요. 나는 눈에서 분노의 불똥을 튀기며 말했다. 판사는 겁이 났던 모양이다.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군요. 나도 내 능력을 다해 볼 것이오. 그 괴물을 잡기만 한다면 그 죄가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오.
하지만 당신 입으로 직접 그의 능력이 굉장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이런 계획도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뭐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당신도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오.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군요. 판사님한테는 저의 복수가 조금도 중요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복수가 나쁘다는 건 저도 알지만 솔직히 그것만이 내 영혼이 유일하게 갈구하는 열정입니다. 그 살인마, 제가 세상에 풀어놓아 유유히 돌아다니는 살인마를 생각할 때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칩니다. 판사님은 저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죽든 살든 온몸을 다 바치는 수밖에요. 나는 이 말을 하면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내 태도는 격앙되었고 옛날 순교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오만한 분노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신 성인이나 영웅심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에 찌들어 있던 판사에게 이런 숭고한 정신은 미친 짓처럼 느껴졌을 터였다. 그는 유모가 어린 아이를 달래듯 나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으며 내 이야기를 선망의 결과로 여겼다. 나는 소리쳤다. 여보세요, 판사님. 지혜의 자만심에 빠져 매우 무지하시군요. 그만두십시오. 판사님은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잖습니까? 나는 화가 나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식의 행동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